추천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니까 다른 네네. 분들한테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 빌라는 대지 지분이 얼마다 막 이러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로서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사 16년 차시면서요. 감정평가법인 머니플러스의 이사이신 박혜준 감정평가사님 모시고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바라본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그리고 감정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5년,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업계에서 15년 이상, 토탈 부동산 업계에만 20년 이상 근무를 한 박혜준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결국 한 부동산 시장 한 20년 동안 또 지켜봐 오셨으니까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택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보합세, 그리고 사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뜀박질 할 때 힘을 모으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위의 방향성을 보고 뭔가 준비 땅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 시장 투자자 에너지가 웅축돼 있다는 소리죠. 네네. 부동산 이제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커뮤니티, 카페 이런 데들의 분위기들을 보면은 일단 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글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글이 안 올라오고 톡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상승기일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활발한 분위기지 않나.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로서 내가 서울의 강남 3구 내지는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근데 정반대로 지방 소외 지역 내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그 1, 2년 사이에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의,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나쁘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평가사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요즘 뭐 감정평가 업무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보통 뭐 예전보다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의뢰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작년 초에 제가 되게 특이점을 발견을 했었거든요. 2024년 말만 해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이 시장 2025년 정도 되면 구정 지나면이라고 딱 또 시점도 찍으셨어요. 그때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셔도 그 시장의 분위기가 그걸 그렇게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반신반의 하시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1월 달, 2월 달에 돼서 저희 업무적으로는 갑자기 그 시가평가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평가는 언제 하냐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시가평가의 목적은 사전 증여의 목적이거든요. 사전 증여는 일부러 계획을 짜고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그 선행적이에요. 스마트 머니거든요. 이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산을 세금적으로나 절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그게 본인들의 관심사이시거든요. 실제 통계상 2023년, 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증여 건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8,500건 정도 나올 정도로 그 전에 6,000대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증여를 언제 하겠어요? 증여세가 싸게 나오려면 부동산 가격이 저렴할 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판단한 스마트 머니 분들이 이제 증여를 하신 거죠.
일부는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당사자 꼭 증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도의 방법도 있잖아요. 가족 간의 양도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도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평가는 뭐 증여가 대다수고 일부는 본인들의 절세 방안에 의해서 양도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매수매도나 네. 이제 증여의 측면에서 시가평가를 하는 곳들이 24년도 말부터 좀 많이 나오기 네.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국에는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시가평가는 이제 뭐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고 사실 또 특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대단지들도 이제 꿈틀꿈틀 다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존에 이제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사실 꿈틀꿈틀 움직여도 규모 때문에 빨리 가는데 또 한계가 있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낙후되어 있는 곳에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도시정비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통해서 소규모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제도를 개선한다고 한지 이제 수년이 됐는데 한 작년, 재작년부터 정말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제 조합 설립되고 전에 추진이 있었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있고 이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있고 관리 처분 사이에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을 보통 합쳐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조합 설립하고 이제 그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단계에서 바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 초창기에. 그래야지 이제 조합원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근데 이런 소규모 사업지들이 서울 주요 지역에 수백 개의 사업장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완료된 사업장은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 초창기인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그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고 똑같이 종전자산, 조무자산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한 몇백 세대, 이렇게 뭐 나홀로나 한 두세 동 이렇게 있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효과잖아요. 네. 막상 이렇게 지어졌을 때 좋아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보면 저층 주거지대에 갑자기 나홀로 아파트 한 동이 얘가 다 지어진다면 쭉 올라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난개발. 그러니까 뭔가 도시의 경관에도 좋지 않고 제가 평가했던 구역 중에 한 군데는 화양동에 있는데 저층 한 3층 상가지대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10층 이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냥 나홀로 아파트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진입로도 좀 여러 가지 오토바이라든지 옆에 기반 배도 시설이 좀 열악한 거죠. 네,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상태에서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결국에는 분양이 잘 되고 해야지 기존 이제 주택을 소유하셨던 조합원 분들이 이제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분양은 잘 될까? 그리고 인근의 다른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과 비교해서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도 없고 또 브랜드 자체도 우리가 이제 선호하는 그 좋은 브랜드들의 이제 아파트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더 이 사업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공급을 늘리라고 했더니만 좀 쉬운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죠. 평가사님 같은 경우 주로 뭐
다른 지인이나 이제 사람들한테 자주 이렇게 받는 질문 이런 게 좀 혹시 뭐가 있으세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감정평가한대 이럴 때 지인분들이 연락이 와서 감정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적인 가격이 이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참 네.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다음 주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나의 그 감정평가 받는 물건을 좋게 보이게 외관상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냐라는 조언을 드리거든요. 재건축은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가 뭐 1층이냐 뭐 7층이냐 아니면 저 바깥동이냐 안쪽 동이냐 이 정도의 차이지 내부 구조라든지 뭐 지어진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집은 그 낡았지만 깔끔하게 계속 관리를 하셔서 인테리어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놓으시고 해서 보기에도 그 상태가 좋아 보이는 주택이 있는 반면 안에 보면 이제 개발될 거니까 하면서 여기에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도의 집 상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많이는 못 내죠. 그렇지만 최소한 그 집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평가사들이 이제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복수로 2개 이상의 평가 법인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집의 상태를 한 5단계, 이제 뭐 가구 수가 많으면 더 단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가구 수가 적으면 한 3단계, 상중하 정도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격에 좀 차등을 두자. 그러면 보통 전체 가격에 어떤 집은 뭐 제가 얼마 전에 평가했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종전자산이 세대당 한 2억에서 3억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 한 500에서 2천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그 내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종전자산은 절대적인 가격 수준보다는 그 같은 조합원끼리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내 집 상태가 아니면 내가 이제 인테리어 해놓은 상태가 조금이라도 돈을 들인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몸테크, 우리 흔히 몸테크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재개발, 이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또 신혼 부부였거든요. 그 집에 신혼으로 살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인테리어를 할 예정인데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2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곧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남았나. 사실 조합 설립 정도밖에 안 된 구역이라서 일반적으로는 빨리 진행되실 것 같아도 조합 설립부터 내가 이 집에서 이주하기까지는 사실은 빠르면 5, 6년이죠. 길게는 막 10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또 인테리어 했던 그 가격이 나중에 종전 자산 가액에 반영이 될 것인가도 이제 봐야 되니까. 근데 100%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그 입주해서부터 그 인테리어 했던 집에 살면서 그게 말하자면은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 노후화되다 보니까 나 편하게 편하고 좋게 그리고 예쁘게 사는 그 값이 매년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자, 평호사님, 요즘 뭐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어떤 증여의 감정평가를 할 때 좀 유의 깊게 보셔서 평가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보통은 이미 증여를 결심하고 이 가격에 이제 혹시 감정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증여의 의사결정을 할 때부터 사실은 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가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랑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의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점이라면 이제 사실 감정평가사로서 무조건 의뢰 들어오는 거 이게 무조건 평가가 나가야지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만 고려하면은 사실 이제 자문이 될 수 없고요. 이제 지금 증여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증여를 하신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감정이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감정을 하려면 보통은 이제 아파트를 증여를 하시거든요. 비싼 아파트를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아파트와 이제 동일한 비슷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의 거래 사례가 그 거래가 낮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가 있는 걸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교거래 사례법 뭐 이런 거죠? 네,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되게 낮게 거래된 이상치를 기준으로 그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런 근데 사례만 있다면? 네, 그게 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든지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뭐 그런 증거만 없으면 사실은 당사자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거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거래했던 거에 비해서는 낮게 찍힐 수도 있지만 그게 그다음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이상 거래라고 보기에는 이 의심은 할 수 있지만 평가사로서 그걸 배제할 이유가 없으면 충분히 그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는 저가에 이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높게 증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매매를 이제 앞두고 있으시다든지 이럴 때는 굳이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위로도 이상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래라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다 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어떤 거래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버퍼가 조금 존재하긴 하는군요. 네. 음. 물론 이제 저희가 공인된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감정평가사로서 이제 재량의 여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판단의 여지라는 게 있어서 보통 어떤 사례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사례와 본건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잖아요. 사례는 1층 사례인데 내 물건은 7층 사례다. 그러면 이 차이를 한 3% 정도의 가격 차이만 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한 5%는 차이가 나야지, 7%는 나야지 이렇게 보시는 부분 판단의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평가사에 따라서. 네. 자, 그럼 평가사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증여를 고민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증여를 할 유리한 어떤 타이밍, 뭐 시기 이런 게 좀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네. 왜냐하면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멀리 보면 사실 시계열을 되게 길게 놓고 보면은 저희 이제 회계사 세무사님들 자산가분들을 절세 방안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증여는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부모님이 60대, 70대고 그다음에 요즘 평균 수명이 90, 100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조금씩 증여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일 부동산 가격이 쌀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있는데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아래로 간 이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 판단은 누구도 100%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동네의 분위기나 부동산 전체 시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건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약간 침체되고 하락한 상황이다 하시면 과감하게 증여를 실행을 하시는 게 좋으신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 뭐 한 군데만 해도 되나요? 혹시 몇 군데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게 좀 유리한가요? 어떤 게 나아요?
감정평가는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세 군데 받을 필요 없이 한 군데만 받으면 되는데요. 기준 시가가 10억 이상인 물건들은, 부동산은 두 군데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 기준 시가 10억 원 이상? 네. 두 군데 이상이지만 세 군데 받을 필요는 없고 두 군데를 받아서 그 평균 가격으로 그 감정가의 시가를 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정평가를 만약에 의뢰를 해서 이제 증명서까지 받는데 비용은 한 어느 정도 고민하면 될까요? 보통 10억당 1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더 저렴해지는, 낮아지는, 그렇게 이제 수수료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억당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셔서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아니면 요즘에는 부부간에 징역 6억 한도로, 비과세 한도로 예. 또 많이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종부세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면 음. 사실 100만 원 안 들죠. 네, 그런 정도의 수수료를 예상하시고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매라든지 증여일 때는 이런 감정평가가 필수인 거죠. 이게 뭐 네. 제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하고서 가격을 정해야지만 뭐 뒤탈이 없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 당연히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특정 지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추후에 이제 감정 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마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예 기준 시가로 안 되는데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뭐 임야 뭐 이런 것들을 상속받으시거나 징여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기준 시가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추후에 이제 법적으로 세무서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세무서에서 단독으로 감정을 해서 추후에 상속증여세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보통 시가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가평가를 좀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뭐 감정평가할 땐 뭐 평가사님한테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4, 5천 명 되시거든요. 4, 5천 명. 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이제 그 사람이 만나서 얼굴 보면서 상담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음식점 검색하듯이 뭔가 감정평가 법인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평가사랑 의논하시면 제일 좋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꼭 그 원래 자문받던 세무사님 혹은 이런 이제 양도나 절세, 증여와 증여에 특화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부자들은 혹시 뭐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감정평가가 절세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감정평가를 받는 것 자체로만 절세가 되진 않겠지만 감정평가를 적절한 시기에 또 이왕이면 자산을 추후에 뭐 처분할 계획이 없고 그냥 증여 목적으로만 하신다고 하시면 그 과정에서 저가로 감정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각각의 자산 유형에 따라서 각기 좀 다른 어떤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방식이 다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나 이제 그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하는 그런 집합 건물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라든지, 토지는 많이들 또 알고 계시는데 공시지가 기준법 이 원칙이고,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가 시가는 아니다 보니까 시가가 공시지가의 한 2배 되는구나, 3배 되는구나, 이런 보정치들을 저희가 구해서 곱해주면서 이제 시가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보통 보정치 몇 배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땅값이 비쌌던 지역일수록 보정치를 저희가 이제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와의 괴리. 비싼 지역일수록 그게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서울 지역은 이 안쪽입니다. 공시지가에서 한 1.5배에서 2배 이렇게 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권으로 나가면 서울보다 다양한 지역과 지목,
있잖아요. 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면 우리 대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대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그다음에 전답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4, 임야는 이제 훨씬 높고 더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지역은 제가 강원도에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10배 정도? 그래서 10배요? 네. 와, 제주도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20배도 20배요? 네. 대단하네요. 이렇게 임야 어디 산골짜기 임야인데 사유지여서 개인 소유로 돼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는데 우리 공시지가는 과세 목적으로 이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도 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인데 그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그런 비율들이 높게 되면 그 재산세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또 형평에 어긋나는 당장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가 똑같이 이제 과세를 한다는 게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외진 곳에 있는 토지일수록 시가와의 괴리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평가해서 합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건물은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원가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가격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도 가격 파악이 사실은 쉽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량의 여지가 그만큼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뭐 전답, 임야, 그다음에 상가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상가나 이렇게 단독주택, 뭐 다른 기타 물건들로 갈수록 개별성이 되게 커져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생각할 것도 더 많고 판단할 것도 더 많고 그다음에 재량의 여지도 왜냐면 판단 사항이 많아지니까 평가사에 따라서 어떤 범위는 있겠지만 그 가격의 좀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이제 어떤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의 판단하는 가격이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물건들이 이제 재량의 여지가 큰 부분으로 갔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감정의 효과가 더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개별 감정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단독주택인데, 토지를 만약에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비싼 토지의 평당 가격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중간치,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의 편차는 어느 정도 좀 된다고 보세요? 아, 네. 너무 편차가 많아서 네. 네. 예전에 제가 그 세운지구 거기 인제 평가 업무로 이렇게 다닐 때는 종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종로의 대로변 음, 지금은 더 인제 번성한 데가 많지만 전통적으로 거기가 인제 CBD. 메인 네. 크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통은 평당 1억 얘기가 제가 어릴 때 이야기가 아니라 평가사 된 뒤의 네네네. 이야기니까 한 10년 전 10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평당 1억이었다. 평당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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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한 2, 3억 되겠네요. 네. 그거 2-3억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세운상가 있는 쪽이 종강역 쪽은 아니어서 거기 종강역 쪽이 인제 그 당시에도 더 비쌌을 거고 지금도 더 비싸고 거기에 인제 다 오피스들이 새로 신축이 되면서 종강역부터 광화문까지 인제 CBD로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 그 메인 대로에 접한 토지는 굉장히 비싸겠죠. 6억, 7억 이상 6억, 7억이요? 할 것으로 평당? 보이고 네. 그다음에 강남에 인제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 뭐 테헤란로 삼성역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여의도에 있는 이제 큰 도로에 접한 토지들은 이제 비슷할 거라고 인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평당 6억, 7억 인제 뭐 10억도 가겠죠. 인제 그런 토지들이 있고 주거 용지는요? 주거 용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은 아파트 위에 전유 면적 기준으로도 평당 2억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땅으로 따지면 사실 더 어마무시한 더 거죠. 어마무시한 네.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지 한 평당으로 맞아요. 따지면.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강남의 강남 3구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곡동, 대치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 부지 한 평과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평가를 구로구 궁동에 있는 아, 궁동. 네, 네네. 거기가 이제 부천 바로 옆이어서 정말 최외곽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쪽에는 땅이 한 평에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평당 2, 3천?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비싸네요. 네, 서울 시내에 평당 2천만 원 이하 땅은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단독 건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단독적인 또 그 소유자가 뭐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 때문에 단독 평수가 크겠지만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의 부지로서의 비교를 하자면 외곽 지역과 서울 중심지의 차이가 수십 배 이렇게 수십 난다고 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궁동이 벌써 땅값이 평당 2, 3천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약간 그 서울에 조금 완전히 강남 3구가 아닌 이런 지역은 꽤 그래도 되겠네요. 1억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음. 부지라고 하면은 음.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보통은 서울 시내에서 웬만한 아파트들의 이렇게 가격을 찍어보면 평당 가격이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대지 지분을 따져보면 대지의 가치는 훨씬 크다고 훨씬 보시면 될 크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용적률 250에서 300%를 지으니까 네. 이게 왜냐면 그 어떤 아파트의 순수 그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당 그냥 서울에 땅이 6, 7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가 33평 아파트에 그냥 대지 지분만 하더라도 한 7, 8억 정도는 일단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3평을 짓는 어떤 뭐 건축비 한 600, 700만 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상 원가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억은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분양가 네.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네, 역산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되겠더라고요. 뉴스에서 평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사실 아파트가 지어질 정도의 땅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 좋고 그 교통이 편리하고 모여서 그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땅도 많잖아요, 서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충 10억이 나오셨는데 계산이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높은 거죠. 평균보다 높은 토지들이죠. 그래서 15억도 리즈너블한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럼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7, 8천만 원, 뭐 1억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땅값이? 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10년 전만 해도 사실 타임머신을 맞아요. 타고 돌아가고 싶을 그때는 정도로 6, 7억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부평 맞습니다. 기준으로. 잠실도 10억 원대, 15억 대 저도 아파트 막 34평 아파트를 15억에 14억 9천, 15억 2천만 이런 물건들을 하루에 한 4-5개 보고 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뭐 그냥 옛날 같죠? 네, 옛날입니다. 네, 뭐 일단 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서울 시민이 또 거주하는 데는 조금 애로점이 좀 많은 게 좀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비뿐만 아니고 이런 땅값도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군요. 자, 그 뭐 감정 평가를 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좀 오해를 사시거나 되게 조금 억울한 이런 일을 좀 혹시 경험하신 게 좀 있으세요? 엄청 많죠. 많으세요? 제가 네. 사실 인제 우리가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상액이 발표된 지역은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12월 말에 이제 보상액이 통지가 됐는데 이제 보상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어딘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기존에 토지나 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수용을 다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다 보상금을 주고 다 일단은 사업 시행자 걸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 인제 그 토지를 인제 반듯하게 아파트 용지도 만들고 뭐 자족 용지도 만들어서 다시 분양을 네. 하는 택지 거잖아요. 개발하는. 네. 네. 그런 지역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릴 때는 사실 거기에 인제 계신 분들은 감정평가사가 뭐야 하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일이 인제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아마 저를 싫어하게 되실 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상이 이제 좀 적게 나왔다. 기대보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판단의 여지와 재량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시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걸 공정한 위치에서 해야 돼서 법적으로 제가 아무 가격이나 내거나 그럴 수 없고 근거와 명확한 근거와 그 판단 과정들을 다 서술한 감정평가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낼 수 있는 최선의 가격과 이제 업무를 한 건데 본인 거의 재산을 얼마다라고 숫자로 찍혀서 받으시는 분들은 열의 아홉은 억울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본인들이 일군 그러니까 그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이거를 그냥 시가 받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많이 접하시는 게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희가 똑같은 경우거든요. 종전 자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후 자산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면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로 인해서 도출되는 비례율 해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감정평가가 종료가 되고 각 개인마다 본인 건 얼마다 종전 자산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 뭐 아파트의 가격을 저희가 한꺼번에 평가해서 누구는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내드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거니까 그게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가보다 낮게 나와서 이제 불만이신 경우가 많고 이의 신청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종전 자산은 절대적인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란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하고 비례율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다 같이 다 같이 2억을 하건 다 같이 평균이 4억이 되건 다 같이 움직이면 사실은 비례율도 변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가격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보면은 그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정도의 단계면 이미 뭐 수년간 뭐 추진 단계부터 조합 설립 단계 뭐 해서 그 구역의 사업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얼마나 100% 반영하냐에 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거래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완료가 된 물건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기에는 어떻게 해도 낮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종전자산 가격이 딱 통보가 되면 이 이제 전체적인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않는 조합원분들은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사님, 우리가 감정평가를 이런 절세 수단으로 만약에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려 볼게요. 아, 네. 감정평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재량과 뭐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감정사가 평가했을 때는 10억이고 어떤 평가사 평가했을 때는 5억이고 이러면은 제도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 근거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사가 낼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무리한 가격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무리한 가격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사실은 그 감정 시가가 부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법인도 시가 불인정 기간으로 지정이 되고 네. 사실 불인정 기간으로 지정이 돼서 시가 평가를 못 하거든요. 영업정지나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도 어. 다른 업무들은 어.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잘못이 없다면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걸 그렇게 무리한 감정을 진행한 본인들이 이제 가산세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그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여 상속 이럴 때는 특히나 이제 어떤 범위 내에서 무리한 시가로 진행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좀 리저너블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에서 각각의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되기 전에 우리가 통설로는 단독주택이 좀 빌라보다 조금 덜 가치 평가를 받는다 이런 통설이 좀 존재하는데 뭐 어떤 유형별로 좀 차이가 좀 존재하나요? 네, 단독주택은 내가 그 단독주택이 이제 올려져 있는 그 토지 전체가 내 땅인 거잖아요. 근데 빌라는 사실 여러 세대가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보면은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형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그 면적 차이가 상당합니다.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하고 빌라를 가지신 분들하고. 근데 사실 재개발 이런 구역들을 거래하실 때 뭐 이 빌라는 대지 지분이 얼마다 막 이러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로서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그 빌라의 가격을 낼 때 전유 면적을 기준으로 내요. 아, 전유 면적? 네, 대지 지분을 보긴 보지만 네. 내가 가져온 어떤 그 기준으로 삼는 다른 빌라의 거래 사례와 그다음에 이 구역에 지금 평가 대상이 되는 빌라가 있으면 전유 면적당 단가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고 있는 본건이 대지 지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빌라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대지 지분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대지 지분은 빌라를 평가할 때는 참고사항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받은 가격을 나눠보면 한 2평밖에 안 가지셨는데 여기 단독주택은 다 몇십 평씩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대지 지분으로 나눠보면 단독주택이 불리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빌라를 거래할 때랑 비슷한 전유 면적을 가진 비슷한 연식을 가진 다른 빌라의 가격을 보고 거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종전자산 가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라서 대지 지분보다는 차라리 기준 시가를 보시는 게 더 오히려 그 대지 지분보다 적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지어진 빌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이제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도 더 작잖아요. 근데 예전에 지어진 빌라는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으로 거래하면 옛날 구축 빌라를 더 비싸게 사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유 면적 기준으로 네. 하셔야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어차피 다 이제 부수구세로 짓는 거니까 네.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또 감정평가에서는 또 그게 또 중요한 건 아니군요. 네. 똑같은 대지 지분이어도 단독주택끼리도 어떤 단독주택은 큰 도로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독주택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안에 있는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같은 10평이더라도 가치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몇십 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대지 지분보다는 이러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판단을 살 때 자체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결국에는 그 공시지가,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몇 배를 할 건지가 다른 빌라하고의 어떤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군요. 네. 그럼 보통 우리 평가사님 만약에 재개발 투자하실 때 빌라를 사시나요? 아니면 뭐 조그마한 어떤 대지를 갖고 있는 단독을 사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사실 재개발 구역을 투자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이 이제 상계 뉴타운이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보다 훨씬 가격 상승률이 크다라는 느낌이고 그 원인에는 대지 단독주택을 사서 들어가려면 사실 초기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뚜껑 매물이라고 해서 사실 토지 지분 하나도 없이 주택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물건, 그러니까 그 빌라가 보통은 단독주택보다 싸니까 상승률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좋다. 그리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실 거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서 사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빌라가 좀 더 단독주택보다 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살기 편하시니까 편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빌라 가격이 더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빌라가 조금 더 투자성이 있다. 네. 방금 뚜껑 물건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건물만 갖고 있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뚜껑 물건의 감정평가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
특권 물건이 있는 지역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지역. 구룡마을이나 개포에 네, 한남동에서 제가 한남동도 또 있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 감정,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뭐, 증여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프리미엄이 붙은 그 가격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종전 자산 할 때는 그 건물 가격만 정말 몇백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길 뉴타운 중에 한 구역인데 거기에서 되게 안타까운 사례를 봤어요. 이제 토지는 제3자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국공유지에 보통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89년 이전에 지어졌으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돼서 또 입주권이 나와요. 항공사진이 있고. 네, 맞아요. 이제 거기는 특이하게 집 위에 또 위치가 이렇게 삼거리에 코너에 있으셔서 거기 1층에 편의점도 넣고 위에 부부가 사시면서 임대료 받아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딱 나중에 그 재개발한다고 딱 보니까 그 땅은 없잖아요. 그 건물의 가치는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전자산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엔 현금 청산자가 되셨는데 조합원이 되신다면 그 부담금이 크신 거고 어쨌든 팔고 나가셔야지 되는 상황이었고 청산을 하신다고 해도 몇백만 원에 그러니까 그 수억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의 건물값만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에서 우리가 감정 평가액하고 내가 받는 권리가액, 그래서 결국에 뭐 비례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 용어 혹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인데 생소해서 개념을 이해하시기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모든 개발하는 거는 자기의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현물 출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 자산은 그 각각 얼마를 출자하느냐, 그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종전 자산이고, 그리고 종후 자산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텐데, 그 아파트 한 세대 한 세대의 가격을 종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평이더라도 뭐 1층, 3층, 5층, 최상층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격들을 쫙 저희가 이제 종후 가격으로 내드리고 이게 그대로 조합원 분양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10억 하는 자산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12억이 됐다더라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사업 전에 미리 해보는 계산이 가능할 때 분모의 종전 자산을 놓고 종전 자산을 투자한 거죠. 그 10억분의 12억 이 가치를 이제 계산한 게 퍼센트지로 하면 120% 이걸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1.2배로 20%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비례율이고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한 가격이 권리가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억인데 1.2를 곱해서 12억의 권리가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 종후에 그러면 8억이 모자라죠. 그 8억을 더 내야 되는 거고 추가 분담금으로 만약에 나는 그렇게 큰 게 필요 없고 작은 아파트 한 9억 되는 거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면 내 원래 권리가액은 12억이었는데 9억짜리를 받으시니까 3억은 정산을 받으시는 거죠. 반대로 꼭 대부분은 추가 분담을 하시지만 돌려받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비례율이 곧 사업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다른 여지가 좀 존재하나요? 사업성으로 오해를 하시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강남 3구는 비례율이 1이 되지 않아도 저희가 평가한 종후 자산이 조합원 분양가는 되지만 결국에는 입주할 때 내가 가지는 이 자산의 가치 시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시가랑 동일하지 않다는 거를 시가가 훨씬 높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비례율이 낮아도 사업을 반대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 여타 지역에서는 그 저희가 평가할 때 조합에서 비례율이 1이 안 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가 안 될까봐. 왜냐하면 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 집 한 채를 주면
새 아파트를 한 채 준다. 분담금 없이 될 거. 분담금 없이 내가 5억짜리 내 집을 내고 5억짜리 아파트를 받으시면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갔을 때 아니면은 지방으로 갔을 때 더 많으셔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거를 굉장히 조합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최소한 100 이상으로 맞추려고. 1 이상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저희 감정평가사한테도 그렇게 되려면 종전은 좀 낮게 평가해야 되고 종후는 좀 높게 평가해야 되거든요. 종전을 마냥 낮게 하면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돼 또 그 절대 가격에 신경 쓰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든 이해관계도 고려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의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종전자산은 꼭 시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사업성하고 비례율은 큰 차이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비례율이 높게 나타나면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일 언저리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감정평가에 어떤 기술들이 좀 들어가는 네, 거죠. 저희가 일부러 기술을 넣는다기보다는 조합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도 가격을 낸 다음에 일이 안 되면 뭐 다른 저희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 스스로 좀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뭐 평가사님 추천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니까 다른 네네. 분들한테도 다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나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네, 제가 요즘 뭐 삼성 다니는 그 동기들이나 지인들, 또 특히나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2, 3년간도 돈을 이제 성과급으로 많이 받으실 예정이시더라고요. 아, SK 하이닉스? 네, 네. 그러시죠? 네. 사실 우리 주택 가격은 그 지역의 소득과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뭐 서울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권으로 나갈수록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 가격이 높은데 이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승률이 큰 데가. 그게 수지인가요? 네. 제가 하이닉스 그 직원은 대리밖에 안 돼서 요즘 사내 분위기가 어떠냐, 그 돈 번 걸로 주식하냐, 아니면 부동산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일단 뭐 그 저연차에 그 시드머니가 많이 되지 않는 직원들은 동탄에 많이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하신 분들은 수지. 교육 때문에 수지, 네, 분당. 분당. 그리고 더 여력이 되시면 이제 또 수지 분당 원래 사셨던 분들은 자기 1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런 시기에 동탄에서 용인에서 분당, 분당에서 서울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도 나오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이 한동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남이라든지 개발됐을 때 돈 잘 버시는 직장인 분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부라인 축에다가 성남 구도심에 있는 재개발 네.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좀 계속 유망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분당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재건축도 좋고. 네. 네, 항상 보면 부동산이 이쪽부터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명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혹시 뭐 감정평가 관점에서 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좋은 말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업 시의 인가까지 끌고 오시는데도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조합원 분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수백 명 내지 이제 수천 명에 이르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뜻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평가가 딱 이루어지는 시점에 또 이 감정평가의 결과를 두고 아예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시는 구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왕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사실 사업은 빨리 진행이 돼야지 모든 조합원의 가장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조합원이 본인도 포함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했던 데는 감정 결과가 2년 전에 나오고 나서 일부 상가 소유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주택 소유자분들의 반발로 아예 사업이 자초됐다가 종전자산 평가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곳이었어요. 이 3, 4년 동안의 피해는 또 그 다 조합원들의 사업비로 돌아오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감정 가격, 절대 가격 자체에 이렇게 연연하시지 마시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박혜준 감정평가사님과 함께요.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